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자료는요, 바로 심리학의 과학적 방법론,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철학적 고민들입니다. 네, 과학적 설명이란 게 도대체 뭐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귀납이나 반증 같은 개념들을 통해서요, 지식을 어떻게 얻고 또 검증해 나가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요. 과학 지식이라는 게 특히 심리학처럼 좀 복잡한 분야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그 타당성을 얻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그 과정을 좀 엿볼 수 있을 겁니다. 네네. 그냥 정보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핵심 아이디어들이 서로 부딪히고 뭐랄까 발전해온 그 맥락을 같이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과학적 설명이란 게 뭘 목표로 하는 걸까요? 자료를 보니까 과학은 그냥 뭐가 있다, 뭐가 일어난다 이렇게 기술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싶어 하는 거죠. 특히 현상들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A가 발생하면 B가 따라온다. 뭐 이런 식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상당히 집중하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 설명을 좀 체계적으로 해보려고 했던 시도 중에 아주 유명한 게 바로 햄펠의 연역 법칙 모델, DN 모델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아, 햄펠 모델이요. 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보편적인 법칙, 예를 들어 모든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 같은 거요. 네네. 그리고 특정 조건, 이건 금속이고 지금 열을 받았다. 이 두 가지가 딱 주어지면 설명하고자 하는 현상, 그러니까 이 금속이 팽창했다는 결론이 논리적으로 반드시 따라 나와야 한다는 거죠. 와, 듣기에는 굉장히 깔끔하고 명쾌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논리적으로는요. 근데 이 햄펠 모델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조건이 좀 까다롭다고 들었어요. 아, 맞아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데요. 첫째는 방금 말한 것처럼 논리적으로 딱 떨어져야 하고요. 네. 둘째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보편 법칙이 설명에 포함되고 또 사용되어야 해요. 그리고 셋째는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설명에 사용된 전제들, 그러니까 법칙이나 조건들이 실제로 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야, 정말 엄격하네요. 특히 그 보편 법칙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이게 또 문제겠는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철학자 데이비드 휴미 던졌던 아주 근본적인 질문, 귀납의 문제가 딱 등장하는 거죠. 아, 귀납의 문제. 네, 우리가 아무리 많은 하얀 백조를 봤다고 해도 그걸 근거로 세상의 모든 백조는 하얗다는 보편 법칙을 100% 증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검은 백조가 딱 한 마리라도 발견되면 그냥 깨져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한한 과거의 관찰 경험만으로 무한한 미래까지 포괄하는 보편 법칙을 완벽하게 입증하는 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게 바로 귀납 추론의 한계라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진짜 관찰만으로는 절대 완벽한 증명이 안 되는 거군요. 그럼 과학은 영원히 불확실한 건가요? 바로 이 부분에서 칼포퍼가 다른 해법을 제시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칼포포는 생각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오, 어떻게 뒤집었죠? 어떤 이론이 맞다는 걸 완벽하게 증명하기는 불가능하지만 그 이론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건 가능하다는 거죠. 아, 틀렸다는 걸 증명한다. 네, 단 하나의 반대되는 증거, 아까 말한 검은 백조 같은 발레가 발견되면 모든 백조는 하얗다는 주장은 그냥 틀린 게 되는 거니까요. 이게 바로 포퍼가 말한 반증입니다. 반증. 와, 그래서 포퍼한테 과학적인 이론이란 건요, 애초에 반증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론이어야 해요. 엄격한 반증 시도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이론이 뭐랄까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고요. 와, 이거 진짜 관점의 전환인데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게 이게 맞다고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이게 틀리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반증의 공격을 막아내는 게임 같은 거네요. 그렇죠. 반증될 수 없는 주장은 예를 들어 내일 비가 오거나 안 오거나 할 것이다 같은 건 너무 당연해서 반증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건 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흥미롭네요. 반증 가능성 자체가 과학의 조건이라니? 바로 그겁니다. 이런 철학적인 배경 속에서 이제 막 철학에서 독립해서 우리도 과학이야 라고 주장해야 했던 초창기 심리학이 있었잖아요. 네네, 심리학의 시작. 이 방법론적 고민이 아주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페이너나 분트 같은 초기 심리학자들이 정신현상도 측정할 수 있다. 실험으로 검증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아, 그래서 그 정신물리학이나 반응시간 측정 같은 실험들이 나온 거군요. 돈더스의 감산법 이런 거요. 맞아요. 어떻게든 객관적인 측정과 실험을 하려고 했던 거죠. 특히 실험 설계를 할 때 존 스튜어트 밀이 제시했던 차이법이라는 아이디어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차이법이요? 그건 뭔가요? 다른 모든 조건은 완전히 똑같이 등재하고요. 딱 하나, 우리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변수만 다르게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그룹엔 진짜 약을 주고 다른 그룹엔 가짜 약, 위약을 주는 거죠. 아, 실험군, 대조군 설정하는 거네요. 네, 바로 그거죠. 그렇게 해서 결과, 예를 들어 증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비교해보는 거예요. 만약 진짜 약을 먹은 그룹만 눈에 띄게 좋아졌다면 아, 이 약이 효과가 있구나. 즉, 원인이라고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현대 실험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고 인과관계를 밝히려는 아주 강력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퍼퍼가 말한 그 반증을 실험적으로 구현하려는 시도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실험을 통해 차이가 없다는 가설을 반증하려는 시도인 셈이네요. 그런데 현대 심리학 연구를 보면 이런 논리를 실제로는 영가설 유의성 검증, NHST라는 통계적인 방법으로 많이 쓰잖아요. 네, 맞아요. NHST가 거의 표준처럼 쓰이죠.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 널 하이포테시스를 일단 세워놓고 실험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영가설이 틀렸다고 기각하려는 방식으로 진행되죠. 이것도 얼핏 보면 퍼퍼의 반증 논리랑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요. 근데 자료에서는 이 NHST 방법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고요? 아, 네. NHST가 정말 널리 쓰이긴 하지만 비판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 수, 즉 표본 크기가 아주 커지면요. 실제로는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작은 차이라도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아, 데이터가 많으면 작은 차이도 유의미하게 잡힌다. 네. 그래서 영가설이 너무 쉽게 기각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연구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P값, 그 유의 확률 있잖아요. 그걸 연구 가설이 맞을 확률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P값이 낮다고 해서 내 가설이 맞다는 뜻은 아닌 거군요. 그렇죠. 그냥 영가설이 맞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데이터가 나올 확률이 낮다는 뜻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영가설 기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효과 크기나 다른 정보들도 함께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와, 과학적 지식을 얻는다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논쟁도 많고 함정도 많네요. 근데 여기에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한 사람이 있죠. 바로 토마스 쿤. 네, 토마스 쿤은 과학 발전의 그림을 좀 다르게 그렸죠. 과학 지식이 벽돌 쌓듯이 차곡차곡 점쟁적으로 쌓이는 게 아니라 패러다임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인식의 틀이 혁명적으로 바뀌면서 발전한다고 주장했잖아요. 맞습니다. 쿤의 이야기는 과학 지식의 객관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특정 시대의 과학자 사회가 공유하는 어떤 지배적인 믿음 체계나 연구 방식, 이걸 패러다임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패러다임. 평상시에는 이 패러다임 안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정상과학 활동을 하다가 기존 패러다임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상현상, 변칙 사례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결국 위기가 오고 혁명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코페르니쿠스 혁명처럼요.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튕긴 거. 네, 대표적인 예시죠. 중요한 건 이 주장에 따르면 과학적인 사실이라는 것조차도 특정 패러다임 안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어쩌면 상대적인 것일 수도 있다는 함의를 갖는다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과학의 절대적인 진리라는 개념 자체를 흔드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상당히 파격적인 주장이었죠.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이 과학적 지식을 탐구하는 과정이라는 게 무슨 명확한 정답을 찾아서 쭉 걸어가는 그런 깔끔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절대 아니죠.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치열하게 검증하고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뒤집는 그런 혁명까지 포함하는 아주 복잡하고 역동적인 여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완벽한 귀납적 증명은 어렵다는 것과 또 포포의 반증주의 역시 나름의 한계가 있다는 점은 계속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떤 절대적인 확실성을 딱 손에 쥐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가진 증거 안에서 가장 합리적인 설명을 찾으려고 노력하되 언제든 그 설명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비판적으로 계속 검토하는 태도, 그게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이 자료들은 우리가 과학, 특히 심리학 같은 분야의 지식을 접할 때 그걸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또 얼마나 신뢰해야 할지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절대적인 증명도 어렵고 완벽한 반증도 한계가 있다면 우리는 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과학적 주장들 속에서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또 어떻게 판단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까요?